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기조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의당이 처한 정세는 무엇인지, 현재 당면한 우리의 사회 정치 현황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뜨겁게 발생하고 있는 정치 국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문제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정의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권 퇴진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는 것이 정의당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 열심히만 하면 정의당과 진보 정치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진보 정치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새로운 진보 정치는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당대표가 나왔을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여전히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도 당대표가 운동권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외로 밀릴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투쟁 현장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건 아닌데, 예, 해필이면 좀 좋은 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늘 현장, 투쟁 이런 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다시 시작하며라고 하는 백드롭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역 17개 시도당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정의당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당원들을 만날 때의 느낌은 고민이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충격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엄두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122개의 지역위원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88곳에 머물렀습니다. 무려 30%가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동지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정의당이 맡고 있는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맡고 있는 정세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도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위기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잘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이미 선거 때부터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그것도 권력을 휘두르는 화초였습니다. 정치도 몰랐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적 토론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독선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모든 문제에 다 걸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해 토론해달라고 했을 때 보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보, 교육, 재정 문제, 농업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를 던졌는데 문제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던져놓고 뒷수습을 할 수 없는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 정책을 던졌을 때 잘못되었음이 확인됐잖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사죄한 적이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고 오송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고 국민의 생명을 잃게 만들어 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으로서는 이러한 유동적인 정치 상황이 마냥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김정진 소장이 우리 현실이 매우 어둡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들어서고 경제난이 훨씬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윤석열에 대한 자기 삶의 문제로부터 훨씬 더 분노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는 어떤 판단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이 생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 오는 우리 사회는 무엇일까? 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고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괜찮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청년 노동자가 했던 이야기를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려가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내 삶은 좋아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대 총선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 각자가 아마 느낌은 조금 다르겠지만 원외정당 됐습니다. 그죠? 독자적 진보 정치가 사라진 국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독자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왜 자꾸만 독자적이라는 표현을 써?
왜 자꾸만 독자적이라고 써가지고 스스로의 범위를 좁히려고 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독자적이라는 표현은 비독자적이라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대중적인 언어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걸 준비할 때 독자적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기생하지 않는 진보 정치를 의미합니다.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진보 정치 내에서도 우리가 가진 노선이나 이념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우리만 진보 정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보수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의탁하지 않는, 기생하지 않는 그 진보 정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뒤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 기생하지 않는 정치가, 진보 정치가 국회로부터 모두 추방됐습니다. 민주당하고 손을 잡았고 민주당이 자기들의 울타리 밖으로 들어와라 라고 거기에 손을 잡았던 정당이 국회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을 했죠.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아쉬워졌을까요? 어느 부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특히 성차별 문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당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들이닥쳤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를 자기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정당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언론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특히 성소수자 문제가 나오거나 딥페이크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구의 성명을 가장 빨리 보려고 했나 하면 정의당이었어요. 왜? 원내에 있는 정당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그렇게 톤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당이 사라진 또는 민주당이 기대지 않는 진보 정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원내에 있던 진보 정당이 원외로 밀려났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원내에 있던 진보 정당이 원외로 밀려났을 때 그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원내로 복귀한 적이 있느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없습니다.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원외에 있다가 원내로 진입하긴 하죠. 근데 이게 한번 밀려나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 진보 정당은 대중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다시 원내로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진입했던 겁니다. 이건 뭐냐? 진보 정치가 원내로 복귀하는 게 실패한 게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네.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우 난관이 있습니다. 중앙당 상황. 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중앙당 조직을 축소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노동인권 변호사였잖아요. 그죠? 제가 제 손으로 구조조정을 할 줄이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중앙당 당직자 한 50명쯤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한 13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얼마 전까지도 기획, 정책 다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원해로 쫓겨났기 때문에 잘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뭔가 잘 될 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죠? 근데 집안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의당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현실에 뭔가를 한번 다시 시작하겠다고 모이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자, 또 쉽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진보 정치 자체로만 그냥 서서히 몰락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사회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역 운동의 상태는 어떠한가? 사회 운동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사회 운동이 어느 순간 지역이나 중앙의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면서 민주당으로 많이 포섭돼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가 일정 부분 관변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어느 순간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여러 부분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관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진보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회운동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의되세요? 예.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많이 지금 예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들어와서 또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맞죠? 근데 왜 노동만 중심을 강화해야 돼? 근데 노동자 지금 조직의 현황이 매우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과연 민주노총이 이번 비례위성정당의 문제를 저렇게 원칙 없이 만들어버려서 앞으로 민주노총이 어떻게 자기 사회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입니다. 알고 계세요? 2002년도에 만들어서 들어갈 때 민주노총이 정말 존경받는 단체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주노총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소집하면 거기에 연락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원망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산별연맹이 자기들 집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동자 조직이 매우 편향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진보당을 편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운동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죠. 적어도 민주노총이 이번에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아마 사회운동이 진보당과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지역에서 심지어 중앙당에서도 그 위성정당에 들어가 있는 진보당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영 엉망입니다. 녹색정의당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뭔가 단일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선거에서 뭔가 후보 전략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전히 규제 위주의 정당법,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연합전선을 펴려고 해도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념적 정책적 혁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호응했던 게 있습니다. 부유세, 무상급식. 정말 사람들한테 신선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여기에 가장 먼저 목소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의료, 무상돌봄, 무상교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다 차용해버립니다. 우리 정책이 그 부분을 뛰어넘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2004년 이 정책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보면 잘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생태, 평등, 돌봄 사회국가로 가자라고 사회 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 비전을 두고 정말 대중적인 사회 비전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제3의 정치 세력, 진보 정치 운동을 가장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정치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동형이 들어오면 훨씬 더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서 서로 일합을 겨룰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훨씬 더 보수 양당 체제를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부에 진보정당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그 반대의 정당이 원내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제3의 정당이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정치 지형을 맡고 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침울해집니다. 원래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맙시다. 위기가 함부로 기회가 되진 않죠. 그죠? 근데 어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길은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발휘하지 못했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9월 4일이었나요? 9월 며칠이었지? 9.27. 기후정의 행진을 여기 우리 당원들이 아마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었어요. 근데 기후정의 운동에서 3만, 4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뭔가 그룹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름하여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실제로 이 운동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세력은 미미하고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리 행진에서 몇만 명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은 아마 많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당, 그 외에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인가요? 네. 그쪽이 있죠, 이게. 네, 그쪽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리에서 몇만 명을 조직해낼 수 있는 조직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열심히 좀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양경수 위원장이 진보당을 뒤에서 편들기 위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민주노총의 정당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지켜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산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공, 금속, 보건, 화성 등등, 그리고 지역본부 이런 쪽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선 이후에 체제전환 연석회의라는 것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임이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이번 전국 노동자 대회 때 공공, 금속, 화성이 별도의 사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요 산별 중심으로 그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명태균이가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국정농단이란 말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하는 녹음이 터졌을 때 들불같이 끌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3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동원된 조직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10%대이면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적어도 거리로 웬만큼은 좀 나와야 돼. 우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내가 거리로 나가면 정말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생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매우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어렵지만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다. 자,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그 집회와 행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야지? 22대 총선에서 원내로 밀려났을 때 정말 고민 중에 하나가 대중들로부터 다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다시 정의당을 일반 대중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다시 부활할 거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밀려난 정당이 다시 동일하게 원대복귀한 적은 세계사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전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당명 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전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라고 표방하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분임 토의 시간에 정말로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구와 하지? 뭘 가지고 새롭게 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이제 문제가 녹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보수양당에 기대지 않고, 자, 이 부분입니다. 보수양당에 기대지 않고 뭔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활동을 해나갈 것에 동의하는 진보정치 세력과 사회운동 세력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양당에 기대지 않고 가능해? 그럼 보수양당에 기대서 하는 진보정치는 지속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중앙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몸집을 어떻게 불려나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만나왔던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까 소개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완전히 엉망으로 망가뜨린
거기에 반대하는 일련의 노동운동 흐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정의 행진에 수만 명을 조직해낸 체제전환운동, 이러한 새로운 운동가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의당이 원내로 밀렸을 때 아파하는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입니다. 노동당은 왜 아파했을까? 정의당이 맏형이라고 생각했대요. 적어도 제도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노동당은 그냥 단체로서의 자기 활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맏형격인 정의당이 추방되니까 옆구리가 시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원내로 진입하는 걸 바라기도 합니다. 실제로. 녹색당, 저희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임시대표를 겨우 선출했습니다. 원외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는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매우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대를 걸 만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가 내년 2025년 12월 달에 태안화력발전소 2기를 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036년까지인가 28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실제로 발전소가 사라지면 그 지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겨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노동자들, 새로운 지역 주민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고, 충남도당에서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중앙당으로 전국화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노동벨트를 우린 만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정당운동은 지역과 현장운동일 텐데, 지역에 있는 우리의 매우 우호적인 시민사회운동을 어떻게 만나고 조직해낼 거냐 하는 문제이죠. 결국은 정의당이 공중에 뜬 정당이 아니라 풀뿌리 정당이 되려면 지역운동에서 지역운동 연대체를 우리 스스로가 제안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좀 다르긴 했지만 파리바게트 노동자 투쟁을 할 때 실제로 지역 조직을 한번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무려 14개 지역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이러한 운동을 제안하고 뭔가 연대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정의당이 실제로 정치 세력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시도되고 있고 일부는 시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수 양당의 범위 밖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세력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중앙당이 고민해온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의 문제이겠죠. 뭘 새롭게 할 거냐. 아까 2016년 12월 14일 상원에서 24살인가 그 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가서 했던 매우 회자됐던 연설이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내려오면 내 삶이 좋아집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나는 지금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저축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20년, 30년을 살면 이렇게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연설이기도 했죠. 우리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체제, 불안정 노동을 수없이 양산하고 있는 이런 체제,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체제, 여기에서 좀 더 선명한 우리 목소리를 내는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단초를 제공했죠. 정의당 사회비전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복합 위기가 왔고 붕괴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구의 범위 안에서 지구를 살려야 돼. 지구 생태계 안에서 온갖 차별, 노동의 차별, 여성의 차별, 이런 차별을 극복해야 된다. 불평등, 자산 불평등. 제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지금 불평등이 가속도가 붙고 있는 나라는 아마 지금 우리가 세계 1위 아닐까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돌봄의 문제 아마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우리는 1인 가족이 이미 41% 가구가 그러니까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가버렸어요. 평등한 돌봄 어떻게 만들 거냐. 공공 돌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 평등 돌봄 사회국가의 10대 비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던져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공공이 주도하고 있지 못하죠. 재생에너지를 100% 바꾼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탄소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탄소 사회경제 체제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후는 좀 지구는 살아날지 모르겠죠. 재생에너지를 100% 바꾸면. 지구는 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정말 바뀔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환을 노동자가 주도하는 사회로 가야 돼. 이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비전을 보면서 내가 내세웠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별로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육공화국은 생명을 다했다. 매우 경쟁적인,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매우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체제로 지금 기억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돼. 7공화국. 이 7공화국의 핵심은 뭘까? 대의민주주의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소환제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그 김정진 소장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좀 닮아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1대 국회 때 정의당을 밖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정의당이 지나치게 잘 못하는 게 있어. 사회운동하고 스킨십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원내 정당으로서 민원 창구가 되죠. 당연히. 찾아갈 곳이 민주당하고 뭐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얘기 잘 안 들어. 근데 정의당은 언제든지 오면 반가워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사회운동하고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고 그 현장에 가고 이러한 끈들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왔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경남에 왜 경남도당이 위원장을 못 세웠을까? 경남이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하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우리가 이 전환하는 체제에서 확고한 뭔가 우리가 미래 상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위원회가 아까 88개 지역위원장이 겨우 만들어졌다고 했고 이 중에 부위원장을 처음에 선출했던 지역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개. 그리고 이제 32개.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도당 차원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옆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독자적 진보 정치를 지향하는 당들, 체제전환운동, 노동운동 그룹,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정치의견 그룹, 이런 부분들이 좀 모여서 뭔가 정치연합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의 정당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지금? 노동당, 녹색당 쭉쭉 모아서 가는 게 가능하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운동 연대체를 구성을 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조직이나 지역 정당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저기 위에 있는 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립식 정당. 평소에는 각각 분립해 있는 거죠. 유럽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 한 개, 단일 정당으로 있는 나라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한 8개쯤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8.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선거 때 연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하는 방식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당하고 우리 지금 통합합시다 하면 노동당도 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립식 정당을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고로 이렇게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맞죠? 요즘 TVN에서 조립식 가족이라고 나오나요?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이념도 다르고 만들어진 경로도 다르고 또 전술적인 차이가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우리가 하나의 정당으로 통일합시다 라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질 때를 위해서 평상시에 연대와 연합을 꾸준히 높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우리 선거 제도에 맞도록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립식 정당인데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우리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 분명한 건 있어. 우리가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돼.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레고식 정당이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조립이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진 얘기하기 참 쉬워요. 내려와, 너 나쁜 놈.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대중들에게 하기가 쉽지 않아. 이걸 해야 돼. 우리는 이게 대안이야. 이게 대안이야. 이게 대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2016년 그와 같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